우리가 한 번은 패했지만 한 번은 이겨야 협상에 나가서 내 목소리를 낼 수 있겠죠. 죽어도 되는 사람들, 최정예 부대를 700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 700명을 데리고 흥화진을 나와서 통주를 공격합니다. 통주에 있던 거란의 군대 10,000명을 죽이고 이 통주에 잡혀있던 고려 백성들 7,000명을 구해내는 거죠. 나에게 충성 맹세를 한다면 너를 살려줄 것이다 한 겁니다. 그러자 하공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고려인이다. 어찌 두 마음을 먹겠느냐 하면서 기꺼이 죽음을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상의 인문학입니다. 당신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거란과의 외교 어떻게 펼쳤는지 한번 들여다보겠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렇죠. 서희입니다. 우리가 외교관이라고 얘기를 하면 가장 첫 손가락에 꼽는 사람이 바로 서희죠. 서희의 외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최고로 꼽는 인물이죠. 서희의 담판이라고 굉장히 유명하죠. 그럼 이 서희의 담판은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 서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고려의 외교적 전략. 첫 번째는요,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라라는 거였습니다. 고려는 오래전부터 거란에 대한 외교 정책은 거란과는 통교하지 않는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거란과 통교하지 않겠다라는 당시 고려의 입장이 아주 분명했는데요. 그걸 들여다볼 수 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란이 고려에게 친하게 지내자라고 하면서 계속 사신을 보내고 선물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거란에서 30명의 사신이 왔어요. 그리고 낙타 50여 마리를 선물로 줍니다. 이 당시에 유목민족들에게 낙타가 굉장히 귀한 거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낙타가 없죠. 당시에 고려 태조는 낙타를 가지고 왔던 사신들은 귀양을 보내버리고요. 이 낙타는 만무교라는 다리 밑에 굶겨서 죽입니다. 그 정도로 거란과는 절대 통교하지 않겠다, 친하게 지내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이신 거죠. 거란이 계속 고려하고 친하게 지내자라고 손을 내미는데 고려가 그 손을 계속 뿌리치는 거죠. 그러니 거란이 당근 정책을 썼는데 계속 뿌리치니까 채찍을 써야 되겠죠. 그렇게 거란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거란이 무려 80만이나 되는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다고 합니다. 고려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80만의 군대를 상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려 조정에서는 거란에게 항복을 하자, 땅을 떼주자,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 당시에 서희가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싸워본 후에 다시 논의를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좀 더 기다려보자 합니다. 그 당시에 거란은 80만 대군을 이끌고 왔으니까 고려에게 항복하라 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서희가 바로 화답을 주지 말고 한 번이라도 싸워보고 나서 논의를 하자 한 거죠. 이렇게 얘기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살펴볼 테고요. 서희가 거란이 원하는 게 뭔지 자신이 직접 거란의 진영에 다녀오겠다 해서 거란 진영을 찾아갑니다. 그렇게 서희와 소손형의談판이 이루어지게 되죠. 당시에 소손형이 서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려는 신라를 이어서 들어선 나라인데 왜 자꾸 북쪽으로 땅을 넓히려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자 서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다. 그래서 나라 이름도 고려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 고구려 땅을 되찾는 건 당연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소손형이 또 다른 핑계를 댑니다. 고려는 왜 가까이에 있는 거란하고는 친하게 지내려 하지 않고 바다 건너 멀리 있는 송하고만 친하게 지내냐 한 거죠. 그러자 서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거란과 친하게 지내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중간에 여진이 막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진만 제거해 준다면 우리가 거란과 통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여기에서 서희가 이 두 마디 얘기를 했는데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 서희가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다라는 거를 대외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이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지금 거란이 원하는 것은 고려와 통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통교를 고려가 못하는 까닭이 고려 탓이 아니라 여진 탓이다 라고 돌린 거죠. 그래서 여진의 문제만 해결해주면 우리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통교할 수 있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 내 탓이 아니라 여진과 거란이 해결할 문제다. 이렇게 공을 상대에게 넘긴 겁니다. 이런 게 아주 탁월했던 서희의 언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서희가 이렇게 소손형과談판장에 나올 수 있었던 데에는 나름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죠. 서희가 아까 여기에 있는 여진만 쫓아내준다면 거란과 통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여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거란 측에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거란이 고려와 통교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강동 6주 땅을 고려에게 넘겨주게 되죠. 그래서 고려는 여기 이 엄청난 땅을 얻게 됩니다. 280리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땅을 얻어온 거죠. 원래 거란이 쳐들어온다 했을 때 고려 조정에서는 어떤 논의가 있었죠? 땅을 떼주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서희는 땅을 얻어온 거죠. 싸우지도 않고요. 정말 이것이 외교다 할 정도로 외교의 진수를 보여준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서희의 말로만 가능했던 일일까요?
그럴 수는 없겠죠. 이게 정말 서희의 말로만 가능했던 일이라면 서희는 외교관이 아니라 마술사겠죠. 서희가 이렇게 몇 마디 말로써 이 강동 육주 땅을 얻어올 수 있었던 데는 서희 나름의 전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협상이라는 건 사실 말로만 되는 게 아니죠. 협상을 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 내세울 수 있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힘이기도 한 거죠. 당시에 서희는 이 협상을 하기 위해서 고려가 힘이 있다는 걸 먼저 보여준 겁니다. 원래 거란이 처음 쳐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패했었습니다. 처음 쳐들어왔을 때 제대로 대비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패한 거였죠. 그리고 나서 서희가 한번 싸워보고 나서 논의해도 늦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서희가 제대로 한번 싸워보자 한 겁니다. 그게 바로 거란이 다음 쳐들어왔던 안용진이라는 곳이었어요. 근데 서희는 이 안용진에서는 고려가 이길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냐? 이 안용진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대도수라는 사람입니다. 성이 대시죠. 예, 발의 사람입니다. 발의 사람이니까 이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맞서 싸우겠죠. 거란이 계속 낙타를 선물로 보내주고 사신을 보냈을 때 고려가 거란과는 통계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킨 나라거든요.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고요. 고려도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 고려 입장에서는 발해와 한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과는 통계할 수 없다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니 안용진을 지키고 있던 대도수 장군은 반드시 목숨 걸고 싸울 거라는 거죠. 서희가 봤을 때는 안용진에서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한 번은 패했지만 한 번은 이겨야 협상에 나가서 내 목소리를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서희는 우리가 한번 이김으로 인해서 고려가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다라는 걸 일단 보여줘야만 협상에 나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안용진에서 우리가 승리하길 기다렸다가 소선영을 만난 겁니다. 서희가 소선영과의談판에서 강동 육주 땅을 얻어올 수 있었던 것은 당시 고려가 만만히 볼 나라가 아니다라는 고려의 힘을 보여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서희는 그 당시 국제 정세를 명확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기에 있는 거란이 세력을 떨치고 있었고요. 이 거란이 송나라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거란과 송이 대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 고려는 오래전부터 송과 친교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거란 입장에서는 적을 양쪽에 두고 있으면 전쟁할 때 상당히 불리하겠죠. 그래서 거란 입장에서는 고려를 자기 편으로 안전하게 만들어 둔 이후에 송과 전면전을 펼치려 한 거죠. 그래서 계속 고려에게 친하게 지내자, 소통하자 이렇게 러브콜을 보내왔던 겁니다. 그런 거란의 의도를 서희가 파악하고 있었던 거죠. 거란이 고려에게 원하는 것은 전쟁이 아니라 이 송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겠구나 라는 걸 파악했고요. 아니나 다를까 소선영이談판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가까이 있는 거란과 통계하지 않고 왜 바다 건너 있는 송나하고만 섬기느냐 이렇게 시비를 걸어온 거죠. 그런 걸 꿰뚫고 이렇게 그들이 원하는 걸 들어주게 된 거죠. 그렇게 국제 정세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희의 이런談판이 가능했던 겁니다. 이런 국제 정세 속에서 저들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를 파악하고 오히려 저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서 내가 원하는 것도 함께 얻어내겠다라는 전략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서희는 강동 육주를 얻는 대신에 거란의 요구를 들어줘야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거란과는 통교를 맺기로 하고 송과는 관계를 끊어야 되겠죠. 그러면 송과 고려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송나라 입장에서는 고려가 배신했다 이렇게 되겠죠. 이걸 또 서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서희가 송에 사신을 보냅니다. 지금 거란이 고려를 쳐들어왔다. 그래서 이 거란의 압박을 우리 고려가 혼자서 막아낼 수는 없으니까 군대를 좀 보내달라 합니다. 근데 지금 송나라가 군대를 보낼 여력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곤란하다 한 거예요. 그러니 고려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우리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송과 관계를 끊는 것이 고려 탓이 아니라 송의 탓이 되는 거죠. 그렇게 서희가 이 거란의 1차 침입을 잘 막아낸 게 된 겁니다. 굉장히 머리 회전이 빠른 것 같습니다. 그렇게 1차 침입을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적극적으로 송과는 관계를 끊고 거란과는 적극적으로 통교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민기적 합니다. 그러니 거란 입장에서는 약간 당했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고려가 괘씸해지기 시작합니다. 당시의 거란은 고려와의 관계가 아주 절박했기 때문에 고려가 원하는 건 다 들어주고 대신 고려와의 통교를 얻어냈거든요. 이게 거란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이득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려가 원하는 강동 육주 땅을 주고 보니까 이 땅이 굉장히 가치가 있는 땅이더라는 거죠. 주고 나니까 또 아까운 거예요. 가치 있는 땅을 고려에게 넘겨줬는데도 불구하고 고려가
거란의 편을 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거란이 고려를 다시 한번 쳐들어갈 핑계가 없을까 노리던 틈에 고려에서 정변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고려 목종 때였는데 강조라는 장군이 정변을 일으켜서 목종을 폐위시키고 현종을 새롭게 왕에 앉힙니다. 신하가 왕을 마음대로 폐위시키고 다른 왕을 올릴 수는 없는 일이죠. 이런 경우에는 큰 나라에서 작은 나라를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핑계로 쳐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란 입장에서는 좋은 핑계다 하고 이번에는 40만에 되는 군대를 이끌고 거란의 성종이 직접 고려로 쳐들어온 거죠. 고려로 쳐들어와서 제일 먼저 맞닥뜨린 곳이 흉화진이었습니다. 이 흉화진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거란의 군대는 엄청난 대군이 왔습니다. 40만 대군이 왔거든요. 근데 이 당시 고려의 흉화진을 지키는 장수들은 15,000명 정도였어요. 사실은 상대가 안 되죠. 근데 성을 튼튼하게 쌓고 성 안에 들어가서 방어를 하면 아무리 많은 군대가 오더라도 성을 쉽사리 함락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거란의 40만 대군이 흉화진을 함락시키지 못한 거예요. 계속 흉화진에만 발목이 잡혀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흉화진을 포기하고 이렇게 내려갑니다. 왜? 그 다음 목표로 일단 수도를 점령하자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거란의 군대가 이렇게 수도를 향해서 진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퇴로를 확보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통주라든지 여기 곽주에 군대를 남겨놓고 거란의 황제가 이렇게 개경을 쳐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여기 통주도 곽주도 이 거란에게 점령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흉화진만 점령당하지 않았죠. 이 흉화진을 지키고 있던 사람이 양규라는 장군이었습니다. 서인은 굉장히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양규 장군은 잘 못 들어보셨죠. 이 당시에 양규 장군이 이 흉화진을 멋지게 지켜냈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흉화진에서 밤에 몰래 흉화진 성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흉화진 성을 빠져나올 때는 이 흉화진에 있는 군사들 중에 딱 700명만 꾸렸어요. 부모가 있는 사람은 제외, 자식이 있는 사람도 제외. 이렇게 추려서 뽑은 사람이 700명이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죽어도 되는 사람들, 최정예 부대를 700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 700명을 데리고 흉화진을 나와서 통주를 공격합니다. 통주에 있던 거란의 군대 10,000명을 죽이고 이 통주에 잡혀있던 고려 백성들 7,000명을 구해내는 거죠. 700명이 가서 7,000명을 구해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곽주를 점령하고 안전하게 곽주로 피신시켰어요.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이 사람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당시에 양규 장군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적의 군세가 아무리 많다고 하나 우리가 좁은 길목을 막고 버티면 결국 무너지는 것은 적이 될 것이다. 이게 누가 한 말이랑 비슷하냐면요. 영화 300 기억나시죠? 우리는 700이었습니다. 영화 300에서도 테르모필레 협곡에서 스파르타의 최정예 부대 300명이 나와서 100만 대군을 막아냈잖아요. 아무리 100만이 오더라도 이 좁은 협곡에서는 한꺼번에 100만이 들이닥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능히 이들이 100만의 군대를 상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것처럼 당시 양규 장군은 스파르타의 300의 전사처럼 고려의 700의 전사로 7,000명의 고려 백성을 구해낸, 그리고 거란을 상대해서 이긴 장군이었던 거죠. 이 양규 장군이 후방에서 이렇게 거란을 상대로 큰 성과를 거두는 반면에 거란의 황제는 여기 개경까지 함락을 시키게 됩니다. 그럼 개경에 누가 있어요? 황제가 있었겠죠. 근데 황제가 이제 막 즉위한 현종입니다. 현종이 이런 난리를 피해서 전라도까지 도망을 갑니다. 다행히 피신을 했어요. 그리고 수도는 거란이 차지하게 된 거죠. 거란의 황제가 수도를 차지했는데 와보니까 황제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난감하죠. 돌아가야 될까 아니면 황제를 쫓아가야 될까 고민이 됩니다. 그때 당시 고려에 새로운 외교관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서희 못지않은 외교관이었어요. 하공진이라는 고려의 외교관이 당시에 고려 조정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란이 우리를 쳐들어온 것은 본래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가르치겠다는 뜻이었다. 정변을 일으켰던 강조를 토벌한다는 명분으로 쳐들어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강조가 거란군과 싸우다가 죽었거든요. 강조가 죽었으니까 더 이상 거란이 고려를 칠 명분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자신이 거란을 찾아가서 화친을 요청하겠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고려를 대표해서 거란의 황제를 만나러 개경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거란의 황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군대를 물려주신다면 고려 왕이 직접 거란의 황제를 찾아가서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겠다. 그러니 거란은 그만 군대를 물려달라 한 거죠. 그렇게 고려를 대표해서 하공진이 거란 황제하고 담판을 벌인 거죠.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죠. 이 거란의 황제가 하공진의 말을 듣고 믿어주겠다 합니다. 그 전에 사실 이런 게 있었어요. 거란 황제는 망설여 집니다. 지금 후방에서는 양규 장군이 승리를 거두고 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후방이 막혀버립니다. 그럼 돌아갈 길이 어려워지는 거죠.
특히 후방에는 보급부대가 있거든요. 이 보급부대가 양규 장군의 위협을 받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뒤로 돌아갈 일도 걱정스럽고 앞으로 현종을 잡으러 나가려니까 현종이 어디로 얼만큼 도망갔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거란의 황제가 하공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고려의 왕은 어디까지 도망갔단 말이냐? 그 말을 딱 듣자 하공진이 금방 눈치를 챘습니다. 아, 이 거란의 황제는 고려 땅이 얼마나 넓은지 아직 모르는구나. 그래서 벌써 저기 수백 킬로 멀리 도망을 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그러니 쫓아가봐야 고려 왕을 잡을 수 없을 것이고 그렇게 판단이 드니까 돌아갈 때라도 무사히 돌아가자라는 생각에 거란 성종이 군대를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거란의 성종 입장에서는 이 하공진의 말을 다 믿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하공진이라는 사람을 볼모로 데려가요. 그렇게 하공진이 거란의 성종과 함께 거란에 가게 되죠. 그리고 거란의 성종이 하공진을 굉장히 이뻐했습니다. 이 사람이 고려의 신하지만 굉장히 멋있다 싶은 거죠. 그래서 자신의 신하로 만들고 싶어서 거란에 집도 주고 거란에 있는 여자랑 결혼도 시켜주고 자신의 신하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공진 역시도 거란 황제의 신하인 척 한 거죠. 근데 신하인 척 하면서 고려로 탈출할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들통이 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죽음이 기다리고 있겠죠. 그런데 거란 성종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하공진에게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묻겠다. 네가 지금이라도 내 신하가 되겠다라고 나에게 충성 맹세를 한다면 너를 살려줄 것이다 한 겁니다. 그러자 하공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고려인이다. 어찌 두 마음을 먹겠느냐 하면서 기꺼이 죽음을 맞았습니다. 거란의 성종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큰 배신감이 없었겠죠. 그래서 아주 잔인하게 죽였다고 합니다. 일설에는 이 하공진의 간을 씹어먹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요. 서희도 멋진 외교관이었고 하공진도 멋진 외교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공진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2차 침입 때는 우리가 거란으로부터 수도까지 함락을 당할 정도로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 역사에서는 그렇게 자랑할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덜 알려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서희의 외교와 하공진의 외교 덕택에 우리가 거란의 1차, 2차 침입을 잘 막아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돌아가던 거란의 군대와 또 맞닥뜨렸던 양규 장군 역시도 끝까지 싸우다가 결국 전사했습니다. 양규 장군의 부대 전체가 전멸하게 되죠. 이 양규 장군이 거란과의 싸움을 하는 한 달 동안 총 7차례 전투를 했는데 그동안 거란으로부터 구출해낸 고려 백성이 무려 3만 명에 이르렀다 합니다. 그렇게 1, 2차 전투를 무사히 이겨내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거란이 다시 또 쳐들어오게 됩니다. 왜냐? 고려가 입주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거든요. 이번에는 고려도 대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감찬 장군이 당시 거란의 소배합이 이끌고 온 군대를 상대해서 승리를 거두게 되죠. 강감찬 장군이 적을 흥화진이라는 곳에서 타격을 입히고 마지막에 귀주대첩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큰 승리였냐 하면요. 이 당시에 거란의 진영에서 살아 돌아간 거란군이 불과 수천 명에 불과했고요. 이 거란의 임금이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노하여서 소배합에게 네가 적을 가볍게 여겨서 결국 패하게 됐으니 너의 낙가죽을 벗겨서 죽이겠다라고 크게 화를 낼 정도로 거란이 참패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이 3차 전투 때도 우리가 거란을 상대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강감찬 장군은 어떤 전술을 썼냐면요. 이 거란의 군대는 기병입니다. 근데 고려는 주로 보병 위주거든요. 보병이 기병을 상대하기는 쉽지 않죠. 근데 이 거란의 기병을 맞서서 본진은 보병이 거란의 군대를 상대하고요. 뒤로는 고려의 소수의 기병이 치는 방법으로 양쪽에서 공격을 한 겁니다. 이런 전술을 망치와 모루의 전술이라고 얘기하는데 망치는 뭔지 알죠? 그런데 모루가 뭐냐면 망치 밑에 이렇게 받치는 겁니다. 모형을 보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모루를 놓고 망치를 두들기게 되면 그 사이에 어떤 강한 철을 두고 두들기더라도 깨진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우리가 적보다 열세인 상황에서도 양측에서 이렇게 공격을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귀주대첩에서 승리를 거두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거란의 3차 침입을 모두 다 막아내게 된 거죠. 이렇게 고려가 거란의 침입을 모두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은 안으로 힘을 키우면서 바깥으로는 주변 정세를 잘 활용해서 적들을 적절히 견제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가장 큰 활약을 했던 것이 바로 서희의 그리고 하공진의 외교였던 것 같습니다. 적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겠죠.